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는 단독 기사로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는 내용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왔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대정 말씀으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화합을 하고 국제를 이끌 수 있는 원동이지 않습니까? 인공인으로 개최가 돼야 된다고 소망하고 긍정적으로 참석하시겠다는 어떤 확답을 주셨네요. 예, 참석 올림픽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서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측근들 사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오늘 오전 SBS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 참석은 미정이다. 조혜진 전 국회의원 올림픽에 초청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다. 평창 못 가게 막는 것 아니냐.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 참모들 경론 벌이고 있다.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세영 SBS 보도국의 정치부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세영 기자. 지금 현재 최재형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많이 취재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이런 기류 변화가 감지된 게 오늘부터입니까? 어제부터입니까? 어제부터 사실은 이제 급격하게 좀 변화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공소장에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좀 평창올림픽 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고 네. 기소가 됐는데 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있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다라고 공소장에 써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해서 김백준 기획관이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범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어떤 이전 대통령 측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 초청장을 줘놓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좀 시간차를 두고 좀 천천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검찰에서 공소장에 주범이다 적시를 해버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우는 애를 일으켜 세워서 뺨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테이블 위로는 손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테이블 밑에서는 발길질하고 있다. 격앙된 분위기가 읽혀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자기는 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그 진술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고, 그런데 김백준 전 기획관 이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주범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내일 모레 열리는데 지금 가겠다고 한 마당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망신 주기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검찰이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까닭에 지금 측근들은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상당히 격앙돼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검찰에서 또 다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곡동 땅 다스 문제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실소유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정말 측근들 말대로 올림픽에 불참할 건지 개막식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할 건지 지켜봐야 되지만 원래 입장을 밝힌 대로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수사는 수사다. 그래서 저는 그 개회식에 참석하시는 게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태권 시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참석할 것 같아요. 실리적으로 따졌을 때 예.
불참했을 때하고 참석했을 때 편익을 따져보면요. 불참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전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세력들이 확 결집할 것인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이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액션을 했는데 별로 그런 기미가 안 보였어요. 불참한다고 해도 뭐 더 이상 결집하는 것은 저는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아마 이전 대통령 측도 그런 계산을 할 것이고 참석했을 때는 그럼 어떤 이익이 있냐. 크게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한테 약간이라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무적으로. 예컨대 뭐 검찰이 이전 대통령을 불러서 수사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포토라인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속을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착착착 여러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들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그래도 조금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고 올림픽까지 참석했으면은 조금 정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상일 의원님 생각에 말이죠. 지금 윤태권 실장은 참석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참석 여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상일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참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위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 참석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슷한 생각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평창올림픽을 유치를 했고 또 이미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참석하겠다는 입장은 왜 그랬냐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상당히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을 밝힌 마당에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부가 검찰이 망신주기를 했다고 해도 기분 나쁜 건 있지만 그걸 이유로 불참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옹졸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고 국민 여론에도 별로 제가 보기엔 좋은 여론을 형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불참한다면 이런 거죠. 의도를 따져본다면 나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구나. 이 프레임을 강하게 국민들한테 그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건데 그런 다음에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칼자루는 현 정권이 쥐고 있고 지금 정당의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조차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금 옹호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네. 또 뭐 미래당 지금 이름은 앞으로 그 이름 못 쓰게 돼 있지만 그쪽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방어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참석하시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SBS 저녁 8시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나중에라도 인터넷으로라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검찰이 그 내용을 한 8곡지, 9곡지에 걸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언론들이 그 기사를 크게 따라오지는 않고 있는 게 아마도 우리 SBS 법조팀들이 취재했던 내용까지 다른 언론사에서 아직 취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내용이 좀 복잡한데 윤태권 실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어제 그 뉴스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스가 이전 대통령 것일 것이다라는 뭐 관측들은 많았는데 똑 떨어지는 이제 증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증거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고 과거의 의혹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싱 링크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SBS에 찾아가지고 착착 꽂아 놓은 상황인 건데 이거 아니겠어요? 이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큰 덩어리로 보자면 3가지. 국정원 대선 개입.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 특활비 다스, 개인 비리에 대한 것인데 국정원 대선 개입은 뭐 김관진 이런 분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다스 쪽이 지금 집중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도 뭐 진도가 많이 그렇죠. 나갔다고 그 두 가지인데 이게 저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게 가장 엄중한 것이죠. 근데 이건 좀 정치적으로 뭐 네 편, 내 편 이런 저런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다스 문제는 개인 비리의 영역인데 대신에 이건 누가 보호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이전 대통령 일가가 오롯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이른바 측근이라고 하는 인물들도 국정원 댓글이나 특활비 건에 대해서는 아니 이건 이게 아니고 저거고라고 해명을 대신할 수도 있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다스 뭐 내부 회의록에서 뭐 다스의 우리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뭐 이런 회의록이 공개가 됐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명확한 증거가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다스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 종잣돈이
도곡동 땅을 판 대금, 이상은 회장, 도곡동 땅을 판 대금 중에 일부가 다스의 지분을 매입하는 종잣돈이 됐다. 그런데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측근의 진술을 확보했다. 뭐 이런 식의 3단 논법으로 지금 현재 검찰은 결론 내렸는데 이성 기자가 어제 기사도 봤고 내용을 봤을 때 네.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검찰의 잠정 결론에 따라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 네. 그 부분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혐의 중심으로 보면요. 먼저 이 다스 이 회사에서 120억 원 가량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했는데 이제 네.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소유주로서 이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그리고 다스가 BBK에 140억 원을 이제 투자했는데 그걸 돌려받는 과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때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공무원 신분인 이 청와대 직원과 이제 LA 총영사 등이 개입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직권 남용 행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 또 검찰이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정말로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공개적으로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정치, 도의적 책임,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가정의 영역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검찰이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이거는 도곡동 땅 내 땅이 아니다. 다스 내가 소유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2007년 대선을 치른 과정에서 이미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고 또 본선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계속 부인을 했기 때문에 국민은 그걸 믿고 또 표를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또 되셨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정말 철저한 기만이 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확인된다면 국민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저도 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네. 굉장히 취재를 많이 했어요. 저도 기자 출신인데 기사가 8곡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취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건 재산관리인 다 취재를 했고 그분들이 과거에 말한 거하고 지금 말이 달라졌고 85년에 15억을 주고 산 땅이 10년 뒤에는 263억에 팔아서 그 돈들이 지금 이상은 그다음 돌아가신 김재정 이 두 분한테 개인적으로 갔는데 그렇게 그 땅값이 오른 부분이 좀 주목되더라고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스로 들어가는데 종잣돈이 된 거죠. 그런데 1987년에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설립될 때는 이상은 씨는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도곡동 땅을 판 대금으로 지분을 계속 사가지고 47%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도곡동 땅을 살 때도 이상은 씨는 제대로 자금 출처에 대해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2007년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래서 검찰에서 이거는 제3자의 지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만약에 가서 그 돈으로 땅을 샀고 그래서 그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판대금으로 지금 다스의 지분을 47%나 매입을 했다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 소유 아니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검찰이 뭐 좀 더 수사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어제 취재한 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당한 지금 국민의 의심을 더 받게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일 의원님 그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정호영 특검 당시에 제3자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때도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출범은 앞둔 상태여서 상관자 뭐 이럴 때 그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수사 결과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 평가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누구라고 말을 못하고 제3자라고 얘기했다. 이상은 씨가 말하자면 누구의 이제 대리인, 뭐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일 것이다. 특검이 발표했는데 이상은 씨를 대리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 그러면 그 동생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이상득 이제 전 부의장 뭐 둘 중에 한 명 아니겠냐로 봤었고 이게 넘어갔는데 이게 다 드러난 거고 저는 이제 앞으로 그것도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검찰 조사가 나가지고 뭐 이건 그럼 누구 거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이게 재산 정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왜 예컨대 이제 삼성 비자금 건이 터졌을 때는 과거 삼성 특검이 오히려 삼성을 도와줬다. 비자금 정리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건희 재산이다. 이건희 회장 재산으로 정리를 해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혹시 그런 것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국민 입장 표명을 통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의견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과정에서 마찬가지 인식을 보이면서 현재 재판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또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 그 주장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재밌는 장면이 오늘 하나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신당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호남 지역 중심의 의원들이 먼저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민주평화당 창당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관행적으로 기존 정당의 대표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 새로운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인사 나누고 함께 잘해봅시다라고 하는데 어제까지 한 식구였던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당대표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성 당대표가 3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트로이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들이 많은 두 당입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 다당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두 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지만 시일 내에 이렇게 어저께 성공적으로 창당대회를 마쳤습니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안 대표님께서 제 방에 또 축하난을 보내주셔서 의자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갈 길은 다르지만 국민을 위해서 할 일들은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대표 얼굴은 밝지가 않고 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걸로 믿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진짜 축하할 마음은 아닐 거다.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일까요? 네,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조배숙 대표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이런 어떤 민주평화당 출범에 대해서 좀 착잡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당이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금도를 넘은 행위다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고 반대로 이제 조배숙 대표도 미래당이라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미래라는 거는 보통 극우 보수 세력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서로 많이 싸우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만남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안철수 대표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이제 조배숙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진심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1987년 대선 앞두고 말이죠.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통일민주당에서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평화민주당을 갈라져 나가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를 위해서. 2달 전이죠. 한 식구였다가 갑자기 다른 식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런 모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선 2달 전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총재로서 평화민주당을 만들죠. 사실은 제가 88년부터 정치부 기자 시작했는데 첫 출입처가 그 평민당입니다. 평화민주당이었습니까? 예, 대선 후에 출입을 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과연 DJ가 김대중 당시 총재가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를 찾아가서 인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당을 만들고 당대표가 되면 의례적으로 인사를 갑니다. 그래서 또 뭐 덕담도 하고 하지만 속마음은 뭐 여러 가지가 교차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를
하는 건지 또 가는 분은 진심으로 가고 싶어 가는 건지 모르겠고 마치 지금 어제 안철수 대표는 조배석 대표한테 축하난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생일 때 축하난을 보냈어요. 그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축하의 진심이 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또 옹졸하게 비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 이왕 서로 결별을 해서 새 출발을 하니까 정말 안철수 대표 이야기대로 선의의 민생을 위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윤태곤 실장은 기본적으로 두 당에 계신 분들 많이 알 텐데 말이죠. 코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두 당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뛰고 있겠습니다만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 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희비극스러운 게 있죠. 예. 과거에 이제 요즘 이른바 우픈 예. 상황인가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이제 두 당 다는 이제 급박하고 이제 생존이 달려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좀 그렇지가 않은 면들이 있겠죠. 근데 저 두 당에 계신 분들이 그 상황을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떤 신문에서 이제 그런 보도를 했던데 범여 148석, 범야 148석 이런 식으로 민주평화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식의 어떤 의석분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프레임이 이제 가는 예. 것인데 두 당 다 그게 반갑진 않을 겁니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도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럼 범여가 되면 호남에서는 오리지널이 있는데 범을 찍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당이 될지 다른 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도 이제 범야로 하면은 이제 일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자장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생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한 말 중에서 우리 다당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두 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하는 데는 그런 맥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윤태곤 시장이 이야기하다가 그 미래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표현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만들어지는 신당의 이름을 가칭 미래당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또 다른 발표를 했어요. 미래당이라는 표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우리 미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 이 우리 미래당이 가칭, 약칭으로 미래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은 미래당이라는 표현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저희가 방송할 때도 가칭 미래당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신당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이다. 상당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정당 이름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텐데 말이죠. 네, 사실은 제가 이 이름 결정하기 바로 전날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래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좋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자기가 이제 바른정당도 본인이 네이밍을 한 부분인데 거기에 일가견이 있다면서 미래당 얼마나 다른 밝은 미래당, 바른 미래당 이렇게 후에 붙일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래당 정말 느낌이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은 이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청년 우리 미래당 행사에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당을 이름을 밀어서 좀 바른정당 안에서는 좀 원망의 목소리도 왜 미래당을 밀었냐라는 원망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출범을 했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신당은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통합신당으로 출범을 할 것 같은데 당명 이제 새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양당의 지도부를 한번 모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사실 팟캐스트 방송 또 각종 방송에서 열심히 정치 평론가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난해 말에 있었던 사면에서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 복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고 본인도 얼핏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하나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시대 정신을 지키고 실천하는 데 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당이 완성이 돼서 완결이 돼서 당원 차
자격을 당원권을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생각입니다. 출마는 합니다. 제 생각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건 자유롭게 당적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적이 회복되게 되면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당에 좀 누가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제가 나름 공격력이 무척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당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필요로 할지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당 지도부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뛰고 있는 이세영 기자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쪽은 또 다른 취재 기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때요?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것이다. 지금 다들 그렇게 기사 쓰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정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것 같습니까? 저는 서울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노원 쪽 국회의원 재보선 쪽 선거 출마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세 분 의견을 한번 자유롭게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제 생각에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은가 싶은 게 복당하기 전부터 계속 그런 어떤 박원순 시장은 약하다라든지 뭐 어떤 서울시장이 되겠냐는 물음에 자기가 착한 MB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를 비춰봤을 때 좀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전략적으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몸값을 좀 올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최소한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지역에서 신인들이 뛰고 있는데 그 신인들이 뛰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소한 국회의원은 내가 꼭 해서 민주당의 한석을 보태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과 상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당에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에서 정리해주는 상황을 본인이 어느 정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서울시장 도전을 지금 자꾸 해서 당에서 만약에 경선이 좀 더 치열해지고 이상하게 난타전으로 흐를 가능성을 지도부가 우려한다면 그러면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좀 빠져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나는 유일하게 정치인으로서 지난번에 복권을 받은 특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또 이렇게 선거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점도 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간다면 더욱 부각이 돼서 청와대가 좀 과연 이분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박원순 시장 쪽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터이니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 쪽으로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겠다는 쪽에 더 있는 본인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윤태원 시장 생각은요?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여기저기 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한다면은 서울, 최소한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 정도까지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곳이 서울 송파구 노원이에요. 예. 노원이 이제 본인 지역구였으니까 근데 가불병 중에 바로 지역구는 아니고 병이 나오는데 여기는 김성환 형 구청장이 거의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건 다름없습니다. 김성환 구청장이 구청장 재선제고 그 지역에서 시의원, 부의원도 지냈고 또 참여정부 때 비서관까지 지낸 김성환 구청장도 정말로 구력이 있는 만만치가 않은 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서울 지역에 있는 그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대부분 재선, 3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수가 3선 도전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김성환 구청장하고 경선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장담도 못해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송파가 있는데 송파는 사실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데 여긴 또 최재성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까? 아니, 그게 기자회견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군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최재형 전 의원하고 경선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렵겠죠. 예. 그러면은 서울시장은 다 경선하는 건 자유인데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당이에요. 그리고 구청도 서울 시내 이제 25개 구청 중에 민주당이 20개, 시의원도 70% 정도인데 정봉주 전 의원 나는 공격력이 강한 동물이다.
공격력이 강하다,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싸우는 게 아니라 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저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6월달 선거에 가가지고 이명박과 싸우겠다, 박근혜가 싸우겠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컨셉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뭔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아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상일 전 의원은 저하고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윤태권 실장은 서울시장이나 재보궐선거 출마 자체가 둘 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세영 기자는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쨌든 서울시장 쪽에 더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일단 이세영 기자가 현장을 뛰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청래 전 의원은 이제 안 나온다 그랬죠. 민주당 네, 경선에. 불출마를 그러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 맞붙는 모양새가 될까요? 정봉주 의원 전 의원까지 하면 이제 6명인데요. 6명, 6파전. 네, 6파전인데 아주 후보들 이제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마다 다 친문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 네, 박영선 의원, 난 뜨는 원조 친문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박영선 의원,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있고요. 민병두 의원, 전현희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어제 민주당의 현장 기자들, 말진 기자들을 만나서 아마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것 같은데 기사가 조금 나왔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저한테도 좋은 덕담의 글들을 많이 남겨주신다. 이 얘기는 박원순 시장도 문재인 대통령 측과 나도 가깝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결국은 대선을 포기했지만 일찍 포기했죠. 그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겨냥해서 상당히 각을 세웠죠. 그리고 또 뭐 패권주의라는 표현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당내 역학관계상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해야 어차피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지금 좀 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진 의원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도전은 상당히 만만치 않아 보이고 또 약간의 대중성을 갖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도 지금 어디로 나올지는 모르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이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뭐 한때 경남지사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시장 말고 다른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는데 박원순 시장은 경선 준비가 아마 지금 마음속에는 서울시정보다는 경선 준비에 더 마음이 가 있을 겁니다. 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6파전으로 치러질 것 같다. 이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저렇게 많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인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불러서 이야기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6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자유한국당 출입인데 민주당이 부러운 게 민주당은 정말 시작부터 경선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뜨거운데 사실 한국당은 인물난입니다. 지금 뭐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보면요. 거의 타천이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김병준 교수, 국무총리 후보로도 지명됐었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의원. 김용태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정욱. 예. 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네, 여전히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원하고 있는 후보. 그리고 얼마 전에 바른정당을 탈당했다는 기사가 나온 오세훈 전 시장도. 네, 거론되고 있죠. 탈당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도 곧 복당하지 않겠냐, 자유한국당으로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탈당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장을 나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MBN 가짜뉴스 만들어냈다고 격분하면서 부스도 빼고 나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MBN 기자들은 현재 당사 출입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아예 이제 그 기자실에 보면 각 그 부스가 있는데 그 부스를 철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국회 정론관에서는 취재가 가능하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인가요? 네. 갑자기 TV조선이 아주 좋은
뉴스를 하고 있다고 또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네. 특정 언론사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한 것도 또 사실상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MBN을 저격하더니 오늘은 지금 화면에서 나오겠지만 9시 뉴스는 참 앵커도 훌륭하고 편집도 다양하고 TV조선 응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용도 중립적이다. 네.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 세계 테마 기행 요르단 편을 칭찬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저게 EBS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습니까? EBS 프로그램 이제 트는 건데 그래서 약간 TV조선 기자들은 칭찬이긴 한데 좀 멋쩍다 이런 의견을 칭찬을 하려다가 인용을 했는데 조금 네. 잘못된 부분을 인용을 네, 했군요. EBS 프로그램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언론관, 뭐 저 부분도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윤태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TV조선 칭찬한 게 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홍 대표가 우리 SBS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모든 언론들하고 좌충우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뭔가 마음에 안 네. 들면은 이제 좌파 언론이고.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다를 보이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에 어찌됐건 이게 뭐 조선미디어 그룹 쪽하고 뭐 예컨대 이제 진보 언론 또 정부하고 각을 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힘을 실어가지고 편가르기식의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 대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좀 마이너스의 손처럼 돼 있거든요. 예컨대 홍정욱, 안대희, 뭐 누굽니까 장제국 이런 사람 거론하니까 다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본인의 좀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홍 대표에 대해서 홍 대표니까 이 정도 끌어간다라고 평가하는 그 정치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홍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은 지금 상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이상형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려서 그 이동을 했다는 게 했잖아요.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걸 상당히 평가를 했죠. 평가를 하고 그분한테 또 빨리 복귀를 해서 당을 이끌어달라 했던 것도 그 저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기대를 한 건데, 홍준표 대표가 신보수주의를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개념 정의를 제대로 하신 적이 없다고 보는데, 행동이 과연 신보수주의냐. 지금 이번에 MBN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언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시다. 그러니까 언론의 본연의 기능은 감시와 비판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치덕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론이 소위 언론이 취재하다 보면 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시정을 했고 사과까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전부 방을 빼라는 식으로 해서 기자들 출입까지 해당 언론을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지나치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분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신보수주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당내에서 왜 불만이 많냐면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이 좀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거는 많이 본인도 당내에서 지적도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인사를 하는 등 이런 포석에서 보면 이 사당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홍준표 대표 행동이 굉장히 오만하게 비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사실은 지방선거니까 일단 참지 감정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지휘를 해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그 결과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현재 6석을 지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 현상 유지가 안 됐을 때 사표를 내겠다고 그랬는데, 만약 결과가 나쁘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발, 그러니까 바로 사퇴하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분출할 걸로 봅니다. 예, MBN을 당사에서 나가라, 부스를 빼라, 그 이후에 기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MBN에서도 나오고 있고, 다른 기자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은데, 기자실 분위기는 어때요? 네, 사실 그날 그 당일날 이제 MBN 기자들이 장제원 수석 대변인에게 항의를 했었는데, 그때 타사 기자들도 같이 항의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정당팀에서 쓴 기사도 아니고 디지털 팀에서 쓴 기사고, 그 내용 자체가 다 틀린 게 아니고 일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고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떤 언론사를 출입 거부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취재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그런 좀 목소리들이 많았고 이후에 이제 한국기자협회 등에서도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 자유한국당 보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홍준표 대표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단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이 자유한국당이 이게 과연 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 보면요, 기자들이 좀 잘못할 때가 있죠. 뭐 엠바고를 깬다든지 이제 특정 약속을 깬다고 했을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취재 지원 거부는 있습니다. 뭐 보도 자료를 주지 않는다든지 뭘 하든지 못하게 하는데 물리적으로 뭐 무슨 방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저는 그런 경험은 못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뭐 그 기자한테 보도자를 주지 않는다. 우리 간다면 초청하지 않는다. 이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판단이니까.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그 당사라는 것은 정당이라는 게 그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공적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못 오게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그런 조치를 내리는 것도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언론의 취재 자유를 어떤 정당에서 대한민국도 민주국가고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돼 있는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나라인데 저런 식으로 언론의 취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보다 많은 생각이 필요해 보이고요. 물론 언론도 정확하게 기사를 써야겠죠. 또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바로바로 정정하는 기사도 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죠. 북콘서트를 두 번째 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지난 북콘서트에는 나오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도 대거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태양입니다. 갑자기 그냥 방청객으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오라고 해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대 울렁증도 있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철 중에 중간철입니다. 네, 반갑고요. 차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이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이호철 선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호철 수석이 부산에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메꾸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철이 다시 모인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삼철 프레임이 사실 이렇게 좋은 프레임이 아니죠. 자꾸 이게 뭐 부담되고 뭐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호철 수석님은 일부러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일부러 안 오셨고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는 삼철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삼철은 없습니다. 세 분이 한 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삼철은 안 친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철자 이름이 같다 그래서 삼철로 이야기하는 거는 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양정철 전 비서관 자신은 여전히 끈 떨어진 사람이고 이 정권에서는 백의 종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